근데 아까 트럼프 예. 전 대통령도 예. 하나의 변수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미국 쪽에서 나온 소식 보면은 물론 뭐 미국의 여론조사긴 합니다만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트럼프 인기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미국은 4년 아닙니까 인기가. 그렇죠. 그럼 이제 5년을 전망하시는데 네. 그 4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변수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찍은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 미중 간에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가장 큰 변수 같아요. 우리 한국 경제에는. 예.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를 리드해 간다는 그 전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력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향후 5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중 간의 충돌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안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제재를. 그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자꾸 버릇이 돼서 청취자분들이 보셔야 될 게 미국에서 상원 하원 청문회에 가거나 아니면은 상임위원회를 들어가 보시면 관광을 하시다가 미 하원 상원에 청문회나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가서. 예, 관광 가셨을 때 그것도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겠죠. 가서 보시면 간사분들에게 먼저 회의 시작 전에 한 말씀 하시라 그래요. 이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그럼 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셔널 인터레스트예요. 국익, 국가의 이해관계에 비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전략적 전술적으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을 때리기를 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중국 때리기를 안 했을까? 그다음에 그 이전 부시 대통령 때는 때리기를 안 했을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때리기를 안 했을까? 당연히 견제를 다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장면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 나타났고 성격상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욱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중국 때리기 정책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IRA 법안, 칩스 법안 같은 보조금 정책을 만들어서 더 옥죄는 형태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던 25% 중국산 수입 관세는 철폐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이건 무역 정책이건 경제 정책의 품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오르면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왜 목적은 국가의 이해관계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달성되기까지는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야 된다. 물론 전제가 붙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국과 일본 같은 무역 전쟁을 한다. 마찰을 했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가져가야만 될 중요한 부품 소재 기술들이 몇 개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거를 너무 느슨하게 하면은 중국이 너무 좀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관찰은 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미중 간의 어떤 겉으로는 갈등으로 보이지만 패권 싸움이 될 수 있고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스타일의 차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아야 하는데 다 잘 돼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경기 자체는 굉장히 많이 디플레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속된 말로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중국 경기는 어떻게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는 전문가마다 틀려요. 전망이요? 전망이. 중국 경제가 괜찮다는 분도 50. 중국 경제가 나쁘다는 분도 50. 근데 나쁘다는 분들은 중국을 직접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국 분들과 접촉하면서 듣는 또는 보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때 그럼 어떤 내용이 그러냐. 첫째,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나다니지 않는다.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 많이 다니지 않는다. 둘째,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TV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지방으로 청년들을 내려보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사회적 운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지어라. 그렇죠. 옛날 모택동 시절에 하방운동 하듯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외국인 투자들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비구위안이나 헝다에 이어서 중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동산 임대 개발 사업자도 파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14억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다. 3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미국채 8천억 달러를 들고 있고 이 중국 경제도 만만치 않다. 기술력이. 누가 우리를 건드려. 만약에 건드린다? 그럼 우리는 뭐 폐쇄하고 거대한 내륙의 섬으로 우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끄떡없다. 네. 부동산 문제 많이 지적들 하는데 중국 정부가 돈 풀면 될 거 아니냐. 그 무슨 문제가 있냐. 그다음에 그 수출 문제. 미국만 결국 수출해야 되냐. 우린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뭐 충분히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50대 50인데 저는 지금 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하신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입장이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올해 IMF가 예측했던 것보다 0.2%포인트 높게 5.2 내지 5.3% 성장할 것이고 내년에도 5%대를 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내부에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 서프라임 위기와 같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곽수종 박사님도 그렇고 약간 현지에서 들려오는 조금 어두운 네. 면들을 또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5%대 성장은 또 달성 가능하고 물론 그게 9% 8% 성장하던 시절에 비하면 네. 경제 규모도 커졌으니까 좀 낮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결코 5%대 성장이 또 나쁜 성장률은 또 아니잖아요. 그 나라 규모로 봤을 때도. 근데 우리 이대호 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중국이 5% 그러면 5자를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들은 3자도 5자로 만들고 5자도 10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알 수가 없죠 진짜. 그렇죠. 그래서 숫자는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계시고 제주도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을 다녀오시는 말씀이 그래요. 중국의 엑소더스의 한 단면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인들이 탈출하는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잡아보면 일단 중국 내부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는 좋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부 단속이겠죠. 14억 인구를 과연 중국 공산당이 단속할 수 있을까? 공산당원이 한 1억 정도 돼요. 8천만에서 1억. 그다음에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인민이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국민을 공민이라고 우리는 국민이라 그러잖아요. 네. 중국은 공민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 한 8억 50%를 시진핑 주석 정책이 제대로 소화를 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 강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검색어까지 우회를 하면서 본인들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많이들 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외국 기업들이 어떤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공장을 뭐 인도나 대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그래서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도 발언한 거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던데 근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죠. 시 주석이 했다라는 건 기존에는 그런 자율성이나 이런 거 보장을 또 안 했다라는 역설적인 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약속은 했지만 다음 주석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내 말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가의 이해관계가 민주당이 되었건 공화당이 되었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추구하지만 중국 같은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석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정책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몽골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오유 톨고이라고 하는 고비 사막에 호주와 함께 30억 달러짜리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 자체가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는 돈 다 떼인 거죠. 그런 식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게 소위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 주석이 이번에 에이펙 회담 때 기업인들하고 오찬하셨잖아요. 만찬을 하셨나요? 거기 헤드 테이블 같이 앉은 자리에 4만 불짜리 티켓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티켓을 주고도 미국 기업인들이 왕왕거리면서 막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보여준 거죠. 자, 봐, 너희 기업들은 우리 중국에 와서 영업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잘 봐. 당신들 기업들이 돈 벌려 그러면 결국 우리 시장이 필요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은 또 반대의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때 말 좀 들어주면 어떻겠어? 좋은 게 아닐까? 아니어도 우리는 고립된 그 19세기 중반에 몰로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남미와 북미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은 간섭하지 마라. 미국 대륙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럽 너희들끼리나 잘 살아라. 이거 몰로주의거든요. 네. 그런 새로운 유몰로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먼로. 예. 먼로주의. 대통령. 예. 이게 트럼프가 다 당선이 되면 오히려 더 그게 강화가 될 수 있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렇죠. 어디끼리에 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수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끼리 여기끼리 다 끼고 싶은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대원께서 답을 주셨어요. 예. 다 끼면 돼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아까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처럼 그렇죠. 국가적 이익에 따라서. 그렇죠. 국가적 이익을 짧게 나누면 개인의 이해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관계잖아요. 네. 국민들의 이해관계 중에서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부자가 되고자 하는 방법을 개개인이 다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집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큰 집단은 정부고 중국 경제가 만약에 꼬꾸라진다. 그죠? 중국 경제가 만약에 꼬꾸라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따라서 좋아질 거는 분명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홍콩을 포함해서 30%가 중국으로 가니까 우리 수출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 좋아진다.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건 뭐 투자 많이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수출이 많이 늘 거니까. 근데 꼬꾸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미국 경제가 경착륙 갈까 연착륙 갈까. 확률적으로 연착륙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떤 연착륙을 고민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만 짚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미국의 연착륙이라 하면 1990년대 우리가 PC 시대를 맞이할 때 상황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때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독일 통일되고 구소련 붕괴되고 대저스톰 발생하고 경제 외적 요인으로는 그랬지만 경제적 요인으로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산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1990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1983년도에 투자를 시작했던 반도체와 1985년도에 깔았던 관 케이블이 인터넷 사업에 연계되는 디지털 산업의 테스트 베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지금까지 질주를 해왔다. 만약에 미국이 새로운 산업을 지금 일으킨다면 미중 간의 화해도 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면 그 산업이 뭘까? 많이들 하시는 I4.0, AI, 양자 컴퓨팅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 산업 줄거리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러면 올라탈 수 있는 뭐가 있나 보시면 돼요. 우리 산업은 있나? 과거의 반도체처럼. 그다음에 중국이 무너졌다. 우리는 많이 무너져 봤잖아요. 50년도 6.25 때 무너져 봤고 그죠. 뭐 일제 식민지 이야기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너진 게 1998년 외환위기 때 무너져 봤잖아요. 몇 년 만에 극복했죠. 2년 만에. 그렇죠,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몇 년 만에 무너졌다가 극복했죠. 2년 만에. 그럼 중국 경제가 무너졌다. 그럼 우리는 쌈짓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중국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다 사면 되죠. 왜? 2년 만에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국이요. 오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다.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쪽은 위기 속의 기회고 한쪽은 기회 속의 기회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중국이 그 뭐 먼로주의처럼 우리끼리 잘 해볼란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그 카드는 보여주질 않고 있고 오히려 위안화를 이제 국제화하려거나 해외 쪽으로 더 나가고 1대1로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요? 예. 왜 제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씀을 끊었냐면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 통화가 되려 그러면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돈이 풀려 있는 게 엄청나게 풀려 있어야 돼. 세계 모두에. 두 번째는 자국 시장이 소비 시장으로 되어서 모든 국가들의 상품들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의 신뢰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중국에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될 리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예. 예를 들어서 브릭스에서 기축통화, 결제 통화로 쓰기로 했다. 브릭스 경제 규모를 보니까 전 세계 경제 인구의 40%를 차지하.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로는 그렇죠. 예, 40% 차지하고 뭐 GDP 규모로도 30% 중반을 넘는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이 그룹에서 쓰게 되면 위안화가 기축통화 되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 3분의 2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을 위한 중국에 의한 통화 정책을 한다면 뭐 기축 통화를 써도 돼요. 뭐 자기들 내로는 기축 통화니까요. 근데 그게 세계적인 기축 통화로 공인을 받으려면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네. 그다음에 전 세계 시장으로부터 중국이 주장하는 지향하는 정치, 경제, 문화 질서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게 글로벌 리더십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자국의 국민들의 국격과 그다음에 나라의 국력이 미국에 견줄 수 있을 수준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중국이? 뭐 그러다가 2008년 서프라임이 났죠. 그게 서브프라임하고 이어지나요? 네,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2003년도에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한 20년 전이라서 기억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2003년도에 프랑스, 오펙, 중국이 달러화를 대체하는 통화 바스켓 기축 통화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거를 미국이 거절하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005년에 2년 뒤죠. 중국이 런던 금융시장에서 서프라임 채권 400억 달러치를 일시에 매각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서프라임 사태의 단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보이지 않은 보복을 한 거고 미국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사태를 보이지 않는 진주만 공습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그 본인들의 자금력을 이용을 해서 금융시장을 또 흔들어 버리고 그게 또 충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또 뭔가 무기 아닌 무기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달러와 위안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쪽에서는 뭐 중국하고 사우디가 우리가 원유 거래할 때 위안화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또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달러를 쓰겠다라는 나라들도 더 많아집니다. 그걸 이제 자국의 통화로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냥 우리나라 통화 이거 뭐 인기도 없고 물가가 1년에 100% 이상 오르고 하니 이거 없애버리고 달러 쓰자. 사실 이게 어떤 물론 이제 남미니까 그곳에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일종의 대안이 됩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편의주의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밀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자 우리나라 페소 지금 환율 시장에서 350페소에 1달러고 암시장 가니까 1000페소를 줘야 1달러를 바꾸니까 어차피 페소의 가치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140%야. 이거 뭐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꾸 금융위기를 겪으니까 이제 달러 쓰자. 좋다. 그럼 달러 쓰자. 1995년도 우리가 실명제 시작했을 때의 혼돈 사태보다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어차피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게 없어서 그렇지만 일단 장부는 페소로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부의 예산이나 기업의 회계 감사는 다 페소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순간에 달러를 쓰자 이랬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전산 시스템이나 회계 시스템이 다 그렇게 바뀔까요? 법안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거든요. 법안 통과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페로니스트의 대통령이 재정을 풀어서 베네수엘라식으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니 결국은 새로운 뭐 언론에서는 극우 그러던데 반페로니스트 밀리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는데 이 밀리 대통령 주장은 야 이렇게 된 마당에 페소 지워버리고 이제 달러 쓰자. 그런다고 해서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될까? 그다음에 국민들 감정에 야 아르헨티나가 어쩌다가 이정이 됐을까? 우리의 자존심인 페소를 버리고 달러를 쓴다? 그럼 우리만 쓰게 될까? 그러면 페루는 또는 칠레는 아르헨티나가 쓴다고? 그럼 우리 국민들 내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하자는 사람이 없을까? 다 걱정들 하지 않겠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러를 쓰는 나라가 의외로 남미 지역에 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한 3개국이 4군데 있습니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뭐 파나마 이런 데도 물론 이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미하고 원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겠습니다만은
그들 경제는 나름대로 그럼 달러로 돌아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 국가는 이제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을 겪었잖아요. 예. 아르헨티나가 4,600만이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인구 규모가. 예. 근데 그쪽에서 나는 거는 대부분 농산물, 농축산물이에요. 쇠고기 수입. 아르헨티나 대사 말씀이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호주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먹고 우리 청정 쇠고기는 안 먹느냐. 좀 수입 좀 해달라. 거기 소고기가 유명하다 예. 하더라고요. 곽 박사가 그 유통 경로를 터주면 자기가 잘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예. 한 호주 FTA, 한미 FTA가 있어서 싸게 들어오니. 예, 그 블락킹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화를 쓴다는 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도덕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경제가 돌아가려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시스템은 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 철학에 따라서 국민들의 교육 과정이나 모든 시스템이 다 그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변화가 없을까? 정권이 또 패러니스트로 바뀌면 또 없던 걸로 하고 다른 걸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나라 이야기 짧게 좀 하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올해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전망은 1.5에서 1.4로 성장률 전망 좀 낮췄고 내년은 그래도 2%대 초반을 보던데 1%대 중반을 뭐 성장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이렇게 크다가 2%대 초반의 성장률이 나오면 이게 괜찮아지는 겁니까? 나아지는 겁니까? 아까 제가 택도 없다 그랬죠. 네, 택도 없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경제 성장이 안 좋으니까 네. 내년도 성장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일루전이죠.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착시 같은 착시 현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저성장 국면으로 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0년 동안 우리 산업을 육성시킨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배터리 그러세요. 한 20년 투자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주공학으로 나가는 시대에 배터리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는 1%대로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우려 섞인 동감을 표현하고 계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내년도 성장은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실질 성장률은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 왜? 4월 이후부터 PF 부동산 대출 등 여러 가지 암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문제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그다지 박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미시 하나하나의 걸림돌들을 또 계속해서 치워나가야 하는. 그렇죠.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2028년까지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제 경제대책 2024, 2028 이 책도 같이 겸사겸사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갔고요. 곽수종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